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뉴스가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에 힌트가 될 수 있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 별로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반기는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D램 가격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25년 만에 반도체 생산량을 줄이는 감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도체 업계 소식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뉴스들 오늘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죠. 4월 10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모두가 피곤한 월요일 아침이지만 경제 뉴스만큼은 활기차게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MBC 양효걸 기자, 유튜브 채널 언더스탠딩의 안승찬 기자,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세훈 작가님이 좀 피곤하신 모양입니다. 마음 피곤합니다. 여기 이렇게 쓰셨길래 조금 피곤합니다. 예. 우리나라 2월 경상수지가 또 적자가 났는데 그렇습니다. 적자폭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 좀 제일 불길한 소식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렇죠. 우리 경제도 좀 피곤한데요. 경상수지라는 건 우리나라가 외국에다 뭔가 팔아서 번 돈에서 우리가 외국에서 뭔가를 사오느라고 쓴 돈을 뺀 숫자,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의 최종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데 1월에 경상수지가 적자였어서, 그러니까 판 것보다 사온 게 더 많았는데 2월에는 흑자로 좀 전환을 하면 좋겠다 싶었지만 흑자로 돌아서는데 실패했습니다. 네. 2달 연속으로 적자가 났는데 이게 10년 전에 국제유가가 엄청 비쌌을 때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적자 폭이 1월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라는 건데, 1월에는 42억 달러 정도 적자였다면 2월에는 5억 달러로 상당히 줄긴 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이유는 여러 번 얘기가 됐듯이 반도체 수출이 잘 안 되고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줄어서 그런 건데, 일단 무역에서 펑크 났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또 반도체는 안 좋았지만 자동차나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좀 잘 팔리면서 적자 폭이 좀 줄었고요.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번 돈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번 돈보다 훨씬 많아서 여기서 또 상당히 큰 폭의 흑자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경상수지의 적자 폭을 그나마 좀 줄였는데요. 2월 경상수지에서 좀 눈여겨볼 게 여행수지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관광객은 별로 없는데 자꾸 해외여행 나가서 달러 쓴다 그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여행수지는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우리나라는 사실 코로나 전에는 여행수지 만성 적자국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여행 오는 관광객보다 다른 나라로 여행 가는 한국 관광객이 늘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시국처럼 경제적으로 위기의 순간에는 해외로 좀 덜 나가기 때문에 여행수지 적자 폭이 좀 줄어듭니다. 근데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나가는 사람이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아직 중국 관광객들이 덜 들어오고 있지만 일본 관광객들 그리고 동남아 국가의 관광객들이 3월에 급격히 늘었고, 앞으로는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더 늘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행수지 적자폭은 좀 줄 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만 이건 시간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여행수지랑 함께 운송수지 적자폭도 좀 커지고 있는데, 이건 배로 물건 날라주는 운임이 작년에 비해 많이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1월에는 42억 달러 적자, 2월에는 5억 달러 적자면 이런 순서대로만 가면 이제 3월에는 흑자 전환을 해주면 좋은데 앞으로는 어떨 것 같답니까? 보통 이런 성적표 나오면 정부는 이제 곧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상반기까지는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경기가 좀 살아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들어오고 하면서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거로 보는데, 경제라는 게 어떻게 될지는 모를 일이죠. 유가도 내려가기보다는 조금은 올라갈 것 같고, 요즘 뉴스를 보면 그렇습니다. 관광객들이 갑자기 더 올 리도 없고, 그렇습니다. 수출이 3월에 더 잘 됐을 리도 없고, 더 잘 될 가능성도 별로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다시 살아나느냐, 여기 되게 중요한데,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감산을 결정했는데 이 내용은 바로 이어서 이제 안승찬 기자님이 자세히 전해주실 거고요. 하반기에 반도체가 많이 쓰이는 IT 제품 수요가 살아나는지를 지켜봐야 D램 가격이 반등을 하고, 그래야 우리나라 경상수지도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이건 역시도 결국 잘 모른다라는 얘기랑 같습니다. 근데 물론 경상수지 적자 확대가 되는 게 바로 경제 위기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적자 탈출을 못하면 향후 경기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는 거고요. 경상수지에서 대규모 적자가 나면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달러 대비 원화 가격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어서 이것도 늘 관심입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인 우리나라 종합 성적표가 이건데, 이거 다음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동서 갈등이 어떤지 남북 통일 잘하고 이제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상수지만 잘 해결되면. 그런데 별로 성적표가 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한승찬 기자님, 예.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을 줄이기로 결정했는데 예. 이게 반도체 회사, 특히 삼성전자는 웬만하면 생산 줄이는 건 잘 안 했죠 그동안. 그렇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한번 감산한 적이 있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외환 위기 때인 1998년에 그때 한번 감산하고 그 이후로는 없었으니까 이게 25년 만에 일이고 그래서 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뭐 사실은 말씀하셨던 대로 그동안에도 반도체 쪽에서는 여러 차례 불황기가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고 뭐 2010년에 유럽 재정위기 때도 힘들었고 2014년부터는 뭐 중국 경기가 안 좋다. 그래서 그때도 가격이 떨어지고 아무튼 몇 년에 한 번씩 반도체가 가격이 떨어지는 이제 불황 국면이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삼성전자는 남들은 감산해도 나는 감산 안 한다. 이러고 버티기 전략을 계속 써왔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회사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수요는 없는데 예. 삼성전자 같은 1위 회사가 계속 생산을 하면은 반도체 가격이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하위권 업체들은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독일의 반도체 업체라든가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이 막 파산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럼 삼성전자는 이제 속으로 막 웃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황은 이제 지나고 경기가 다시 좋아지게 되면 예. 공급은 모자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불황 때 감산 안 하고 버텼으니까 시장 점유율은 더 높아져 있고 그동안 경쟁자도 다 사라졌고 예.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 삼성전자는 이제 시장을 독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비슷하지 않겠느냐. 특히 작년에도 SK 하이닉스라든가 미국의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이 결국 감산을 시작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하여튼 우리는 인위적으로는 감산 안 한다 이렇게 버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감산 안 하는 상태에서 뭐 마이크론만 감산하고 그러면 감산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이번에도 그래서 뭐 좀 예전하고 비슷한 전략인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좋게 말하면 치킨 게임, 나쁘게 말하면 경쟁사 괴롭히기 뭐 이런 전략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관련해서 재밌는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 올 초에 삼성전자 내부에서 그래도 우리도 좀 감산해 보면 어떠냐 이런 보고를 이재용 회장한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재용 회장이 자신이 없으세요? 이렇게 반응해서 없는 일이 됐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얼마나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게 이제 그간의 삼성전자 분위기를 잘 대변해주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그래서 어쨌든 25년 만에 감산 결정을 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공정이라는 게 계속 돌리고 자동으로 돌리고 24시간 돌리는 거지. 네. 그리고 감산한다고 해도 재료값 조금 아끼는 거 말고는 별 차이가 없어서 예. 그냥 계속 생산하는 게 이익이긴 할 거예요. 그럼요. 다만 감산을 안 하면 이제 가격이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네. 해봐야 되나? 뭐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건데 왜 감산을 결정했을까요? 그렇게 감산 싫어하는 회사가? 이번에는 조금 버티는 전략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좀 힘들었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거든요. 삼성전자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가 지금 한 5개월치 정도 쌓여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예. 정상적일 때는 보통 아주 여유 있게 쌓아도 한 달 정도 여유분을 가지고 보통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지금 재고가 5배 정도 많다는 뜻인데 거기다가 재고는 쌓이는데 지금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D램 가격은 작년에 비해서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거든요. 네.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또 예상이 되니까 그러면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이 또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더 나빠지죠. 그래서 그래도 예전에는 삼성전자의 원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 적자 나도 삼성전자는 적자가 잘 안 나고 그랬거든요. 이 가격에 팔아도 우리는 이익 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쪽의 경쟁력이 상당히 올라온 것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격차가 예전만큼 크지는 않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삼성전자도 같이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실제로 이번 1분기 지난 금요일에 발표를 했는데 삼성전자 이 반도체 쪽의 영업 적자가 4조 원쯤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예. 그동안 적자가 나도 뭐 한 몇천억 원 이 정도 수준이었지 이 정도의 대규모 조 단위 뭐 몇 조 단위의 대규모 적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매우 부담이 컸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삼성도 감산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해석들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반도체 회사들이 워낙 많아서 예. 삼성전자가 감산 안 하고 그런 당시에 이른바 치킨 게임이라고 했죠. 예. 누구 하나 망할 때까지 자신 없는 사람이 먼저 감산하는 네. 혹은 먼저 손드는 그런 게임 할 때 이런저런 많은 회사들이 이제 망하기도 하고 하면서 합치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때는 그런 전략이 유효했는데 지금은 세 회사 남았잖아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네. 그럼 삼성이 계속 버티면 하이닉스 아니면 마이크론 둘 중 하나가 망해라 이 말인데 네. 하이닉스가 망하면 이건 우리나라고. 네. 그러면 좀 너무했다 저 삼성 그런 얘기 될 거고 마이크론은 미국 회사잖아요. 예.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삼성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회사가 망하면 네. 그것도 좀 정무적으로 그래서 쉽지 외부에서 않은. 전화를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치킨 게임 하기에는 좀 분위기가 네. 너무 상대가 뻔하다. 이제 그런 상황도 좀 있었을 것도 같아요. 예. 얼마나 생산을 줄이는 겁니까? 뭐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20% 정도는 그래도 감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되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D램에서는 전 세계 45% 점유율이고 예. 낸드 플래시는 한 34%이 정도 되니까 삼성전자가 한 20% 감산하면 그래도 전 세계 반도체 공급에 뭐 대략 10% 남짓 이 정도는 줄어든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꽤 영향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원래도 그전에도 전망치를 보면 2분기 정도부터는 그래도 가격 하락세가 조금은 완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분기가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 거다 이런 예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 삼성전자가 감산 결정을 했으니까 요 완화폭이 생각보다 좀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고 예.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반도체 시장이 사실은 전형적인 B2B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한번 바뀌면 굉장히 탄력이 크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니까 이 업체들이 반도체를 주문하는 업체들이 계속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면 가격이 더 떨어질 테니까. 나중에 산다는 조금만 거죠? 더 있다 사자 이렇게 미루게 되는데 삼성전자 이번 감산 결정을 계기로 해서 이제 가격을 좀 바닥을 좀 형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그래 이제 주문할 때가 됐나 보다 이런 수요가 생길 수 있고요. 특히 반도체 쪽은 한번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면 이게 나중에 주문하면 점점 더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서둘러 주문하는 그런 경향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반도체 업체들이 생산량을 줄여놨는데 주문이 몰리면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벌어져서 반도체 가격이 막 급반등하는 그런 상황도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반도체 쪽은 좋을 때와 나쁠 때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대표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번 삼성전자의 감산을 계기로 해서 좀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소비자들이 IT 기기를 새로 안 사서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 기자님 뭐 최근 1년간 IT 기기 새로 산 거 뭐 있어요? 없습니다. 이제 안 기자님 특색 있는 게 아니라 대체로는 요즘 그러게 이런 질문 드리면 다 비슷비슷해져서 그러게 이제 다 오래됐네. 뭐 네. 이런 최소한 1, 2년씩은 된.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워낙 뭐 노트북도 새로 사고 뭐 TV도 하나 장만하고. 챗 GPT 같은 AI가 좀 더 활성화되면 예. 좀 수요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은 있더군요. 그러게요. 양효걸 기자님, 네. 미국의 고용 지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자리 얼마나 생겼고 실업자 얼마나 됐는지 사실 이건 뭐 미국 대통령이나 걱정하면 되지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이유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결국은 돌고 돌아서 기준금리 결정도 하고 하니까 관심 있는 거죠. 네, 이게 중요한 또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최근 뭐 미국의 3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이 새롭게 생긴 일자리가 농업 부문을 제외하고 23만 6천 명으로 나왔는데 이 전달보다도 한 6만여 명 정도 줄어든 수치고요. 예. 이 당초 예상했던 것하고는 거의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지만 2020년 12월 이래로 거의 한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고 올해 들어 추세를 보면은 1월에 47만 개 정도 늘어났던 일자리가 2월에는 32만 개, 3월에는 이제 다시 23만 개로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이 추세로 보면 감소세가 굉장히 뚜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경기와 좀 직접 연관이 돼 있는 건설 부문 그리고 레저, 서비스 부문에서 증가폭이 확 둔화가 됐습니다. 금리 인상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이제 현재 미국 고용 시장에 식고 있다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물가에 영향을 미치던 임금 상승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월급이 이제 이전보다 빠르게 오르지 않는다는 거고요. 1년 전 같은 기간으로 보면 그래도 한 4.2%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예.
우리가 볼 때는 4% 넘게 올랐으면 많이 오르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작년 내내 5%를 훌쩍 넘게 계속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또 바로 들 수 있는 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또 내는데 실업수당 청구한다는 거는 일단 일자리가 잃었을 때 대부분 청구를 하겠죠. 그래서 새로 나는 실업수당을 받아야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22만 8천 건이 나왔는데 20만 건을 넘어선 거는 그래도 미국 고용시장이 과열 상태에 있다가 조금씩은 그래도 진정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런 고용시장에 식다가 미국이 경기 침체 국면에 아예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1년 동안 지금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멧돼지 잡고 있는 건데 이거 아주 그냥 총으로 쏴서 쓰러뜨리면 안 되고 이제 마취총으로 이제 한 발 한 발 쏘면서 좀 잠잠해져라 좀 이 친구야 그러고 있는 건데 슬슬 몸부림이 좀 줄어들고 있기는 하다. 그런 상황이에요. 눈에 띄게 굼 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따지면 물가 잡으려고 금리 올렸던 미국 연준의 조치가 먹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경기 침체로 들어갈 정도로 나빠지는 거냐? 아니면 그래서 그러면 금리를 이제 그만 올리고 경기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이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를 결정하는 이제 연준도 고민이 커지는 건데요. 이 시장에서 나오는 분석들을 종합을 해보면 고용 시장이 꾸준히 식고는 있지만 아직 금리를 그만 올리거나 내리는 건 이르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근거들을 살펴보면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치를 한번 보면 새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월 평균 한 22만 명 수준이었거든요. 원래 미국은 한 달에 그 전에 그러면 지금 23만 6천 개면 아직도 미국 노동시장이 평소에 비해서는 강하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고 또 중요한 통계인 미국 실업률이 오히려 3.5%를 기록하면서 한 달 전보다 3.6%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고용시장이 종합을 하면 식고는 있지만 여전히 뜨겁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전 세계에서 뭐 공장 다 미국으로 지으러 들어가니까 뭐 직원 구하고 뭐 그럼 직원 구하면 또 옆에 식당도 생겨야 되고 그러고 있겠죠. 그래서 이번 이제 고용 보고서로 시장에서는 지금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다음 달 5월에 기준금리는 한 0.25%포인트 정도 올리는 베이비 스텝으로 한 번만 더 단행을 하고 한 6월이나 7월부터는 동결 또는 인하하는 태도로 돌아설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해진 상황입니다. 마취총 한 번 더 쏴야 된다는 거죠. 약한 걸로 하나. 약한 걸로 하나. 그런데 이게 요즘 미국 은행들이 어렵다면서요. 불안불안하고 갑자기 은행 문 닫기도 하고. 그래서 반대편에서는 지금 고용 지표만 보면 어떡하냐. 이 금리 이것만 보고 결정하는 거는 오히려 경기 침체를 앞당길 수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게 이번 데이터가 3월에 집계된 것이긴 하지만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가 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이전의 상황이라는 거고요. 이게 파산한 게 한 3월 10일 정도였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뭐 크레딧 스위스라든지 뭐 시그니처 은행이라든지 많은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 고용 보고서 조사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직후에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은행권 대출이 크게 빠지기 전인데다가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온전히 반영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이 조사하면 굉장히 식어 있을 것이다 경기가. 그래서 이제 고용도 식어가는 상황에서 금융권 한파까지 한꺼번에 고려를 하면 이제는 물가 걱정할 때가 아니라 심각한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비판인 거고요. 은행들이 한층 이제 불안해진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로 또 올리면 또 갑자기 돈줄이 막혀버리는 신용경색으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의견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굵직한 통계치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 수요일,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에 3월 미국 소비자 물가 그리고 지난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치들이나 발언들이 이제 5월 초에 미국 금리 결정에 쐐기를 박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게요. 결국은 이게 예전부터 좀 많이 잡아보던 동물이었으면 여기서 한 번 더 쏘면 돼. 뭐 다들 이게 전문가들이 있는데 생전 처음 보는 동물을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결정하는 회의가 11일이니까 내일 있군요. 내일. 바로 이제 이런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금리를 이제 금통위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지금은
4.5%죠 기준금리가. 네. 그래서 시장의 예상은 현 수준에서 한 연 3.5%로 계속 갈 것이다.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안개가 가득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면 예. 차를 세우고 안개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일명 안갯길론을 펼쳤는데 그때랑 비교한다면 지금은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까지 해서 안개가 더 짙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소비자 물가도 좀 봐야 되는데 지난달 수치가 1년 전보다 한 4.2%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기회에 또 한숨 고르고 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한국은행도. 네. 한국은행 총재도 잘 모르는데 주식시장에는 그거 아는 분들이 참 많아서 네. 이런 쪽에 베팅하고 저런 쪽에 베팅하고. 네. 알겠습니다. 박 작가님, 네. 요즘 조용조용히 금값이 오르더군요. 금값이 사상 최고가에 근접할 정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금값이 이렇게 비싼 적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까? 말 그대로 어. 금값인데 6월 선물 거래 가격 보면요. 단위 가격당 $2,000가 넘어서 거래가 됐어요. 예. 사상 최고가가 3년 전에 거래된 단위 가격당 $2,069였으니까 온스당 뭐 이렇게 보는 그렇습니다. 거죠? 거의 예. 근접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자산의 가격이 왜 오르냐 내리냐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해석할 뿐입니다. 근데 지금 오르고 있는 건 사람들이 너도 나도 금을 사고 있기 때문인데 너도 나도 사는 이유는 조금 전에 양호월 기자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시작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라고 해석을 합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금값이 올라요? 보통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세가 좀 어지러울 때 그럴 때 이제 돈이 몰리는 이른바 안전자산으로 달러, 금 그리고 채권을 꼽는데 세상 어지러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달러는 경기 침체 때문에 조만간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출 거다. 금리 올리는 거 멈추면 달러 가치는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투자를 좀 덜하게 되고요. 채권 같은 경우는 크레디트 스위스 인수합병 때 봤듯이 채권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휴지가 될 수 있네. 코코본드 같은 거. 네, 예. 그런 위기감이 또 커지고 의심이 커지다 보니까 그럼 남은 게 뭐지? 라고 봤을 때 금이라서 그런 금 식으로 투자로 해석한다.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건데 한 가지 좀 이상한 현상은 최근 들어서 금 투자가 주로 금에 투자하는 금융상품 쪽이 늘었었거든요. 투자액이. 예. 근데 요즘에는 그거 말고 골드바로 를 많이 사는 쪽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뭐 금융상품에 투자해도 투자받은 은행이나 자산운용사들은 그걸로 금을 사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 돈이 골드바 그 같은 걸 돈인데. 사게 되면 뭐 이런저런 비용 하면 10% 정도 더 내기 때문에 예. 그것보다는 금융상품으로 몰렸던 건데 최근엔 다시 골드바 쪽으로 수요가 좀 몰리고 있긴 합니다. 금 사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전쟁 네, 뭐 이런 것도 대비해서 사는 건데 네, 그거를 증권사에 무슨 계좌로 그냥 금을 사고 있으면 전쟁 나면 증권사가 문을 열기는 여냐? 뭐 이제 이런 대비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라는 네. 생각으로 아마 골드바 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가끔 이제 상속세 이런 거 이제 좀 덜 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거를 갖고 있으면 모르지 않을까 이제 하는 생각으로 또 사시는 분 같기도 하고 금리가 좀 내려가니까 또 금값이 금에는 이자가 원래 안 붙는 거니까. 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경제 뉴스들 중요한 것들 들고 또 좋은 뉴스들 혹시 없나 좀 더 살펴보고 그래서 경제 뉴스들 또 한 보따리 가져오겠습니다. 내일 뵙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